완벽한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우주의 가장 먼 곳으로 망원경을 향했습니다. 1400광년 떨어진 케플러 450이 비와 같은 후보들에 집중했죠. 우리는 아주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주적 뒷마당의 가장 큰 보물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사실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불과 39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하나의 항성 궤도에 하나가 아닌 무려 7개의 지구 크기 행성이 있었습니다. 이 행성들 중 3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성들이 수성의 궤도보다도 더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존재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성들의 궤도는 완벽한 수학적 공명으로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음 시작합니다. 생명을 위한 우주적 레시피를 상상해 보세요. 단 3가지 기본 재료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을 올바른 비율로 조합하는 것이 한 세계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이 레시피가 복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 사실 꽤 간단한 화학 문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함 뒤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꽤 단순해 보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물은 과학자들이 골디락스 존 또는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이라고 부르는 그 좁은 범위 안에서만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항성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입니다. 온도가 대략 0도에서 100도 섭씨 사이를 맴도는 곳이죠. 항성에 너무 가까우면 여러분의 바다는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처럼 우주로 끓어오를 것입니다. 너무 멀어지면 모든 것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행성은 우주적 얼음 덩어리로 변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궤도는 절대적으로 좀 더 중요합니다. 지구는 우리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바로 이 최적의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물은 동시에 액체, 얼음, 그리고 수증기로 존재할 수 있죠. 이 역동적인 상태는 생명의 화학작용에 있어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대기입니다. 하지만 아무 대기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표면에 도달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열을 담요처럼 가두기 위한 올바른 가스, 혼합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몸을 따뜻하게 해줄 만큼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과열시키지는 않을 만큼 얇은 완벽한 겨울 코트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금성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짙은 이산화탄소층으로 덮여 있어 표면 온도가 약 480도 섭씨에 달합니다. 이것은 납을 녹일 만큼 뜨거운 지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대기란 단지 가스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양을 공급하는 섬세한 화학적 균형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료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방패 없이는 우주에서 오는 치명적인 방사선이 대기를 분자 하나하나 벗겨낼 것입니다. 화성은 한때 흐르는 강과 어쩌면 바다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장이 사라졌을 때
태양풍이 그 대기를 서서히 훔쳐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얼어붙은 황량한 사막만이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액체 상태의 물, 올바른 대기, 그리고 보호막인 자기장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레시피를 이토록 희귀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이 조화가 수백만 년, 심지어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항성에 너무 가까워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안정적인 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목성처럼 가스 거성이 될 만큼 커서도 안 됩니다. 항성 자체는 행성을 치명적인 폭발로 폭격하지 않을 만큼 평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만큼 활발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항성 주위를 도는 5,000개 이상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들 중 50개 미만이 세 가지 재료가 모두 존재할 수 있는 그 완벽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잠재적인 제2의 지구를 대표합니다. 낯선 하늘 아래 낯선 바다가 펼쳐져 있고 생명의 화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을지 모르는 세계. 따라서 진짜 어려움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듯 이 세계들을 광활한 우주의 어둠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름 아래에서 어떤 조건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성이 자신의 항성 앞을 지날 때 항성 빛의 가장 미세한 어두워짐까지 감지할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세계들을 측정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먼 가능성들 속에서 한 행성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두드러집니다. 생명 탐사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떠오릅니다. 불과 4점 이 광년 남짓 떨어진 곳에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을 공전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그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 천문학자들이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감지했을 때, 왜냐하면 천문학자들이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감지했을 때 지구보다 불과 1.2배 큰 행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의 궤도를 매 11일마다 한 바퀴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는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4.2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만약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 해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생명을 품고 있을지 모르는 이 세계에 도달하는데 4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발견을 그토록 놀랍게 만든 것은 이 행성이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바로 안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온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 태양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작고 더 차가운 적색 외성입니다. 희미하고 붉은 빛으로 빛나죠. 이로 인해 이 세계의 전구는 지구의 황혼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은 모든 우주 비행사를 두렵게 할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항성에 조석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쪽 면은 영원한 낮을 경험하고 다른 쪽 면은 영원한 밤 속에서 얼어붙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극단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양은 하늘에서 희미한 붉은 눈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결코 뜨거나 지지 않죠. 여러분의 등 뒤로는 외계의 별들 아래 끝없이 얼어붙은 황무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낮 쪽의 온도는 60도 섭씨에 달할 수 있지만 밤 쪽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만약 이 세계가 열을 주변으로 퍼뜨릴 만큼 충분히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낮과 밤 사이의 경계 지역은 액체 상태의 물에 완벽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을 터미네이터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생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미스터리는 표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가 얇은 대기만 가지고 있더라도 바람의 패턴이 놀랍도록 안정적인 기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낮 쪽에서 상승하여 밤 쪽으로 흐르고 그곳에서 식은 뒤 거대한 순환 패턴을 그리며 돌아와 행성 전체를 거주 가능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하나의 세계는 우주에서의 우리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주 더 깊은 곳에는 7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은 대략 지구 크기이며 너무나 작고 차가운 항성 주위의 중력적 춤에 갇혀 있어 7세계 모두가 수성이 태양에 가까운 거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항성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39광년 떨어진 곳에서 7개의 세계가 서로 너무나 가깝게 궤도를 돌고 있어 만약 한 행성의 표면에 서 있다면 다른 행성들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달보다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다음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은 이 7개의 지구 크기 행성을 우리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보다 더 작은 공간에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각 세계의 중력이 이웃들을 완벽한 수학적 조화 속에서 끌어당기는 우주적 춤을 만들어냅니다. 이 항성계는 우리 태양계에서 본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트라피스트 1 자체는 천문학자들이 초저온 외성이라고 부르는 종류입니다. 너무나 작고 희미해서 우리 태양 안에 이들 중 12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수소를 너무나 느리게 태워서 수조년 동안 계속 빛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해 죽은 후에도 한참 동안 지속될 수명을 의미합니다. 항성의 희미한 붉은 빛은 7 행성 모두가 일반적인 항성 주변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안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시스템이 기묘해집니다. 이 행성들은 과학자들이 궤도 공명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즉, 그들의 궤도가 시계처럼 동기화되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안쪽 행성이 8번 궤도를 돌 때 다음 행성은 정확히 5번 궤도를 돕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시스템 전체를 통해 바깥쪽으로 계속됩니다. 마치 한 명의 우주공학자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시스템을 설계한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 이 모든 이론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액체 상태의 물, 올바른 대기, 그리고 자기장 방패와 같은 생명 레시피의 기본 요소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조석 고정과 궤도 공명과 같은 기묘하지만 잠재적으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론 너머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들에서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저 먼 하늘 아래에는 어떤 화학적 흔적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엔튠, 우리는 더 이상 추측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론은 끝났습니다. 모델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날 것에 놀라운 사실들만 있었습니다. 허블과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저 먼 대기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데이터는 한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트라피스트 1 시스템에서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한 행성이 자신의 항성 앞을 지날 때 항성의 빛이 그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는 기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7 행성 모두가
중력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시계 장치처럼 작동했습니다. 가장 안쪽 행성이 8바퀴를 돌 때 다음 행성은 정확히 5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패턴은 39광년 떨어진 시스템 전체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스스로 만들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시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수성 궤도보다 더 작은 공간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7개의 지구 크기 세계가 완벽한 수학적 조화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시스템이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 그토록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성 형성 이론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발견은 14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케플러 452b. 과학자들은 그에게 지구의 늙은 사촌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진실에 비하면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과 거의 똑같은 항성의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385일이었습니다. 거의 지구와 같았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행성의 나이였습니다. 무려 60억 살. 이는 지구가 존재한 것보다 15억 년이나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진화를 위해 50% 더 많은 시간을 가진 행성을 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 행성은 지구 지름보다 약 1.6배 더 컸습니다. 따라서 중력은 우리 행성보다 약 2배 더 강해야 했습니다. 이는 더 두꺼운 대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세계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먼 미래를 또는 훨씬 더 발전된 생명의 잠재적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 452, B가 지구의 가능한 미래를 엿보게 해준 반면 최근에 발견된 또 다른 세계는 집에서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생명을 찾을 희망을 줍니다. TOI 715b 불과 13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슈퍼지구는 우리 행성보다 약 1.5배 더 큽니다.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위치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보수적인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이라고 부르는 영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장 확신하는 지역입니다. 많은 잠재적 거주 가능 행성들은 이 지역의 가장자리에서 궤도를 돕니다. 즉, 대기 조건의 작은 변화가 그들을 얼어붙게 하거나 끓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TOI71 OB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관역의 정중앙을 마쳤습니다. 궤도를 단 19일 만에 완주했습니다. 이 빠른 주기는 제임스 웹과 같은 망원경이 그의 대기를 반복해서 연구할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새롭고 완벽한 후보라서 과학계는 거의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들 중에서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그림자 속에 가렸습니다. 한 행성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었습니다. 대기 속의 수증기 확인되었습니다. K2-18b 124광년 떨어진 곳, 지구보다 8배나 큰 이 세계는 미니 해왕성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불가능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인 모델들은 이런 종류의 세계가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두꺼운 대기가 생명에 너무 뜨거운 폭주 온실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2019년 허블 망원경에 의해 처음 감지된 수증기 신호는 2023년 제임스 웹에 의해 다시 조사되었을 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데이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수소와 산소가 정확히 물을 형성하는 비율로 결합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탐색에 있어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의 세계들은 정말로 수증기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궤도 시계처럼 작동하는 시스템, 우리보다 진화를 위해 15억 년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세계, 그리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확인된 미니 해왕성. 이 발견들은 단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행성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머리를 긁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들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론들이 이 세계들을 설명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이론들이 틀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광경을 선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 중 하나는 23 광년 떨어진 글리제 667cc에서 왔습니다. 이 세계는 인간 문명을 완전히 바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 반구는 붉은 외성 아래 영원한 햇빛 속에서 빛나고, 다른 쪽 반구는 낯선 별자리 아래 영원한 밤 속에서 얼어붙고 있습니다. 글리제 667cc는 항성에 조석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양이 하늘에서 결코 지지 않고 결코 깜빡이지 않는 붉은 눈처럼 가만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성은 항성 궤도를 28일마다 한 번씩 돕니다. 이 거리는 수성이 우리 태양을 도는 궤도보다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항성이 너무 차갑고 희미해서 글리제 667cc는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양의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세계의 다른 기후지역으로 나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 각각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낮 쪽의 온도는 55도 섭씨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면의 물이 빠르게 증발하는 넓은 사막을 만듭니다. 하지만 지하수 자원은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밤 쪽이 있습니다. 이곳의 온도는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얼려 드라이아이스 눈을 만들 만큼 춥습니다. 하지만 이 두 극단 사이에는 가장 매혹적인 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지역, 낮과 밤이 만나는 그 좁은 띠, 영원한 황혼의 상태. 이곳에서 붉은 태양은 지평선에 바로 걸려 있습니다. 풍경을 주황색과 붉은색 톤으로 물들이죠. 그리고 온도는 물의 어느 점 근처를 맴돕니다. 이 황혼의 띠는 액체 상태의 물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바람 시스템이 뜨거운 낮 쪽과 차가운 밤 쪽 사이에 거대한 순환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람들은 행성 전체의 온도를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 4.5배 더 강합니다. 이는 더 두꺼운 대기와 더 극적인 기상현상을 의미합니다. 빗방울은 더 빨리 떨어지고 바람은 더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42 광년 떨어진 곳으로 H, D40, 307G 이 세계는 지구보다 7배 더 큽니다. 그리고 계절은 지구의 대부분 동물이 사는 기간보다 더 깁니다. 이 슈퍼지구는 항성 궤도를 200일 만에 완주합니다. 하지만 기묘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성의 기울어진 축은 각각 25지구 년 동안 지속되는 계절을 만듭니다. 한 인간 세대가 태어나 평생을 살고 죽기에 충분히 긴 단 한 번의 봄. 이것은 계절적 변화가 행성의 생명과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이 슈퍼지구는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궤도를 돕니다. 표면에 잠재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하기에 겨우 충분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거대한 크기는 지구보다 약 2.4배 더 강한 중력을 만듭니다. 이는 행성을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온실 효과를 낼 수 있는 훨씬 더 두꺼운 대기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계절은 독특한 상황을 만듭니다. 한쪽 반구가 25년 동안 여름을 겪는 동안 다른 쪽은 25년 동안 겨울을 견딥니다. 이 방우들 사이의 온도 차이는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기상 패턴을 만들 것입니다.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거대한 폭풍 시스템이 계절이 서서히 변함에 따라 반구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물 생명은 HD40, 307G에서 독특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종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이동 패턴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새끼들은 부모가 결코 완수하지 못한 경로를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묘한 계절과 거대한 세계들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가장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훨씬 더 가까운 불과 13.8 광년 떨어진 세계 울프 1 061c. 이 행성은 대기를 벗겨내고 표면을 살균하는 격렬한 방사선 폭풍을 방출하는 적색 외성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궤도를 돕니다. 이 세계는 생존이 엄청난 도전이 될 곳입니다. 항성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지속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슈퍼지구는 궤도를 단 17.9일 만에 완주합니다.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20분의 1에 불과한 거리입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항성은 하늘에서 태양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25배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지평선의 거대한 붉은 불의 벽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항성은 적색 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이 항성들은 밝기가 몇 분 안에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플레어를 생성합니다. 이 플레어가 울프 1061c에 부딪힐 때 행성을 대기 중에 물 분자를 분해할 만큼 강렬한 X선과 자외선 방사선으로 폭격합니다. 하지만 행성의 상당한 질량은 거주 가능성에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더 강한 중력은 대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사선에 의한 화학적 분해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행성은 한때 바다와 두꺼운 대기를 가졌지만 이제는 둘 다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과도기적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황혼에 갇힌 세계들, 25년 동안 지속되는 계절을 가진 행성들, 그리고 항성의 분노에서 살아남으려는 자들. 이 발견들은 거주 가능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행성들은 이 극한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들을 하나로 묶는 물리학은 무엇일까요? 이 시스템들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는 이제 단지 무엇과 어디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망원경의 차갑고 기술적인 데이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저 먼 세계의 대기에서 어떻게 수증기를 감지할까요? 혹은 한 행성이 한때 거대한 가스 거인이었지만 이제는 헐벗은 핵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 망원경이 수집한 데이터 깊숙한 곳에 빛 자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발견들 뒤에는 인간 지성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 중 일부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들 중 첫 번째는 통과 분광법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행성 대기의 화학적 지문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영화 스크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의 실루엣을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의 모양, 키, 그리고 움직임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통과 분광법도 정확히 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루엣 대신 행성 대기의 실루엣을 연구합니다.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날 때 항성에서 오는 빛의 일부는 행성의 대기를 통과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금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의 다른 가스들은 빛의 특정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른 색깔의 필터가 백색광의 일부 색을 막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물 분자는 적외선, 빛의 특정 색조를 흡수합니다. 산소는 또 다른 색조를 흡수하죠. 따라서 제임스 웹과 같은 망원경은 행성 통과 동안 항성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만약 스펙트럼에서 수증기가 흡수해야 할 특정 파장의 감소가 보인다면 이것은 그 행성의 대기에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 이 대시18b에서의 수증기 발견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망원경은 124광년 떨어진 이 미니 해왕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항성빛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에서 그 뚜렷한 공백, 즉 물의 지문을 찾아냈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정밀해서 대기 전체의 100만 분의 1 미만을 차지하는 가스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단지 물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메탄, 이산화탄소,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부산물일 수 있는 다른 복잡한 분자들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커니즘은 시선 속도법입니다. 이 방법은 행성을 직접 보는 대신 그것이 항성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을 측정합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파트너와 춤추는 사람을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춤추는 사람을 보지만 그의 파트너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춤추는 사람이 약간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파트너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 속도법도 항성의 이 흔들림을 측정합니다. 행성이 항성 궤도를 돌 때 그것의 중력은 항성을 자신 쪽으로 약간 끌어당깁니다. 이는 항성이 우리 쪽으로 약간 움직였다가 다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앞뒤 움직임은 항성에서 오는 빛의 파장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항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빛의 파장은 짧아져 청색으로 이동합니다.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져 적색으로 이동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미세한 색상 변화를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해 왔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이 방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빛에서 매 11.21마다 반복되는 규칙적인 흔들림을 감지했습니다. 이 흔들림의 크기는 그들을 끌어당기는 행성의 질량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행성은 항성을 초당 단 1.4m의 속도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걷는 속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4.2광년 떨어진 곳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항성에 가까운 궤도를 도는
큰 행성들을 찾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들은 항성에 더 큰 중력적 영향을 미치고 더 뚜렷한 흔들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혁명적인 기술은 조석 가열과 이와 관련된 내부 구조 모델링입니다. 이것은 행성의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더라도 지하에 액체 상태의 바다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종이 클립을 반복해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에 비유해 보세요. 잠시 후 금속은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구부리는 행위가 금속 내부에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조석 가열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트라피스트 1 시스템처럼 서로 가까운 궤도를 도는 행성들은 이웃들의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 끊임없는 늘어남과 줄어들음은 행성의 내부층에 엄청난 마찰과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내부 열은 표면 온도가 영하 50도일지라도 얼음 껍질 아래의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효과를 컴퓨터 모델로 시뮬레이션합니다. 행성의 질량, 궤도의 모양, 그리고 이웃 행성들의 중력적 영향을 고려하여 얼마나 많은 조석 가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합니다. 케플러 442 B와 같은 세계에 대한 모델들은 이 행성의 표면이 얼어붙은 황무지일지라도 지하의 지구의 바다보다 더 깊은 액체 상태의 물바다를 품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탐색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단지 행성의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이지 않는 내부 열원이 수 킬로미터의 얼음 아래에 숨겨진 생물권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항성빛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열 분출구 주변에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 통과 분광법, 시선 속도법, 그리고 조석 가열 모델링은 우리에게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한 강력한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읽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으며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 숨겨진 바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한 행성이 정말로 거주 가능한지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의 밀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다른 측정 기술을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행성이 왜 슈퍼지구인지 혹은 왜 미니 해왕성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우리에게 TOI849 B와 같은 세계가 한때 거대한 가스 거인이었지만 지금은 단지 헐벗은 핵에 불과한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행성의 질량과 크기를 결합하여 우리는 그것의 내부 구조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정보는 한 세계가 수십억 년 동안 대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려줄까요? 왜냐하면 이 세부 사항들은 한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질량 방형 관계로 알려진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한 행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손에 모르는 두 개의 공을 들고 있다고 상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크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손에 들었을 때 놀랍도록 무겁고 다른 하나를 들었을 때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단지 질량과 크기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하나는 철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천문학자들도 정확히 같은 일을 합니다. 시선 속도법으로 행성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통과법으로는 항성 앞을 지날 때 얼마나 많은 빛을 가리는지를 보고 크기,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두 정보를 결합하면 행성의 평균 밀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LHS-1140b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 질량의 거의 7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름은 지구의 1.7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밀도를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는 행성이 주로 철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나 가벼운 가스는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슈퍼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항성 방사선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중력이 대기를 쇠주먹처럼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TOI-849 B는 이야기의 다른 쪽 끝에 있습니다. 이 행성은 가스 거인에게서 기대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거인이 가져야 할 거대한 대기가 없습니다. 밀도가 너무 높아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한때 목성 같은 행성의 헐벗은 핵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항성에 너무 가까워져서 대기가 우주로 완전히 끌어 없어졌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에게 행성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그 과거도 알려줍니다. 하지만 대기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중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한 행성이 항성에서 오는 끊임없는 방사선 폭격에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장 모델링이 등장합니다. 자기장은 행성에 보이지 않는 파워 쉴드입니다. 그것을 성 주위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벽은 적의 화살, 즉 태양풍과 우주선을 굴절시켜 성, 즉 대기와 표면에 생명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행성의 자기장은 그것에 회전하는 용융된 철핵에 의해 생성됩니다.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은 우리 대기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수백 광년 떨어진 행성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접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행성의 질량, 밀도, 그리고 회전 속도를 사용하여 내부 구조와 핵의 크기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울프 1061C와 같은 행성에 대한 모델들은 큰 철 핵을 가지고 있어 잠재적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행성이 항성의 격렬한 플레어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일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대한 최근 관측 또한 행성이 항성의 격렬한 폭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만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질 수 있다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모델들이 없다면 행성이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있다는 것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막 없이는 가장 완벽한 대기조차도 수백만 년 안에 우주로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장은 단지 보너스가 아니라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한 세계의 기후를 시뮬레이션하는 3차원 기후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천문학자들이 가진 가장 복잡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들은 지구의 날씨 예보 모델의 훨씬 더 발전된 버전입니다. 하지만 단지 앞으로 며칠간의 날씨를 예측하는 대신 완전히 낯선 세계의 기후를 수십억 년 동안 시뮬레이션합니다. 이것을 가상세계를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행성의 궤도, 축 기울기, 대기의 화학적 구성, 바다의 깊이, 심지어 산맥의 위치까지 모델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사용하여 이 가상세계가 어떻게 진화할지 지켜봅니다. 글리제 667cc의 터미네이터 지역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어떻게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모델들을 통해 이해합니다. 모델들은 뜨거운 낮 쪽과 차가운 밤 쪽 사이에 형성될 거대한 바람 시스템이 열을 행성 주위로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황혼지대에서
온화한 온도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케플러 452, 비가 왜 폭주 온실 효과에 들어갔을 수 있는지도 우리는 이 모델들로 연구합니다. 모델은 항성으로부터의 10% 추가 에너지가 행성 대기의 피드백 순환을 어떻게 촉발시키고 바다를 끓게 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합니다. GJ357D와 같은 세계가 칼날 위에 서 있는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모델들이 밝혀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의 작은 변화가 그것을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나 금성 같은 지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망원경이 우리에게 결코 단독으로 말해줄 수 없는 것을 합니다.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한 세계가 무엇일 수 있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통과 분광법, 시선 속도법, 질량 방향 관계, 자기장 및 기후 모델링. 이 기술들은 우주를 향한 우리의 눈과 귀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의 비밀을 속삭여줍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단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과 모델들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두 하나의 목적을 위해 봉사합니다. 우리를 그 하나의 궁극적인 발견에 대비시키는 것. 그 순간 망원경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단지 물이나 이산화탄소가 아닌 오직 생명만이 생산할 수 있는 가스의 그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지문을 발견하는 순간, 진정으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들로 무장한 채 우리는 이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활발하게 살아있는 세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색의 최전선에는 각각이 이전보다 더 대담하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론과 모델을 잠시 접어두고 이 후보들 중 가장 흥미로운 것들, 즉 절정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은 이제 막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들과 모델들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두 하나의 목적을 위해 봉사합니다. 우리를 그 하나의 궁극적인 발견에 대비시키는 것, 그 순간 망원경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단지 물이나 이산화탄소가 아닌 오직 생명만이 생산할 수 있는 가스의 그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지문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색의 최전선에는 각각이 이전보다 더 대담하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시간입니다. 최고 속도로 첫 번째 장대한 순간은 1150 광년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WASP-96b. 이것은 생명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자였습니다. 뜨거운 목성, 항성에 너무 가까워서 대기가 1100도 섭씨까지 가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은 우리에게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부풀어 오른 대기를 통과하는 빛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물.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물. 하지만 단지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름과 연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계 행성의 대기 화학 조성이 이토록 상세하게 분석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망원경은 대기 전체의 100만 분의 1 미만인 성분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꿈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수백 광년 떨어진 세계의 공기 중에 무엇이 있는지 읽을 수 있다. 긴띠 와스프96b는 우리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진짜 후보들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적대적인 환경에서 물을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더 온화한 세계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학계는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94 광년 떨어진 곳 HD 164595b. 이 행성 자체는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해왕성. 생명에게는 너무 뜨거웠죠. 하지만 2016년 이 시스템에서 온 무언가가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을 경계태세로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신호, 정확히 11GHz 주파수에서, 그리고 오직 그 방향에서만 왔습니다. 신호는 너무나 강력해서 만약 정말 그 항성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을 생성한 문명은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이 단계여야 했습니다. 즉, 자신의 항성의 모든 에너지 출력을 사용할 수 있는 문명. 인류가 수천 년 후에도 도달할 수 없는 기술 수준. 세티 커뮤니티는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그 순간이었을까요? 첫 접촉. 전 세계의 망원경이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분석한 결과 신호는 아마도 군사 위성에서 비롯된 지상 간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파 망원경이 이제 얼마나 민감한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신호가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세티 프로토콜이 재작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준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뽀삐 이 소리가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를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16 광년 떨어진 곳 글리제 832c. 이 행성은 수수께끼였습니다. 슈퍼지구, 지구보다 5배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의 바로 안쪽 경계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칼날 위의 균형을 의미했습니다. 너무나 민감한 위치에 있어서 컴퓨터 모델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시뮬레이션은 그것을 온화한 온도와 흐르는 물이 있는 천국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시뮬레이션들은 400도 섭씨를 넘는 표면 온도를 가진 금성 같은 폭주 온실 지옥으로 묘사했습니다. 두 결과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의 아주 작은 변화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성 기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글리제 832c는 우리에게 거주 가능성이 단지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계는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우주적인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거주 가능 행성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성의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기 안정성이 얼마나 민감한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선이 얼마나 얇은지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임무에 대한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470 광년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케플러 438b. 이것은 가장 잔인한 농담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지구의 쌍둥이, 지구보다 단 12%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항성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지구가 받는 에너지와 거의 같았습니다. 완벽한 후보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그 항성은 괴물이었습니다. 자기적으로 과활성인 적색 외성. 수백 일마다 우리 태양이 생성하는 가장 격렬한 폭풍보다 10배 더 강력한 슈퍼플레어를 분출했습니다.
이 플레어는 행성을 너무나 강렬한 X선과 자외선 방사선으로 폭격하여 대기 중의 물 분자를 분해하고 표면에 알려진 모든 종류의 생명을 즉시 살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빛이 무자비하게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적색 외성 주변의 생명 탐색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항성들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종류의 항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조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생명 진화의 이상적인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 438b는 이 항성들이 어두운 면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대신 그들은 행성을 정기적으로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씻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항성의 성격도 행성의 위치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170광년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케플러 438b. 이것은 가장 잔인한 농담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지구의 쌍둥이, 지구보다 단 12%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항성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지구가 받는 에너지와 거의 같았습니다. 완벽한 후보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그 항성은 괴물이었습니다. 자기적으로 과활성인 적색 외성. 수백 일마다 우리 태양이 생성하는 가장 격렬한 폭풍보다 10배 더 강력한 슈퍼플레어를 분출했습니다. 이 플레어는 행성을 너무나 강렬한 X선과 자외선 방사선으로 폭격하여 대기 중의 물 분자를 분해하고 표면에 알려진 모든 종류의 생명을 즉시 살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빛이 무자비하게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적색 외성 주변의 생명 탐색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항성들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종류의 항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조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생명 진화의 이상적인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 438b는 이 항성들이 어두운 면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대신 그들은 행성을 정기적으로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씻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항성의 성격도 행성의 위치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 대기를 읽는 우리의 능력, 가짜 접촉의 흥분, 천국과 지옥 사이의 얇은 선, 그리고 완벽한 세계가 치명적인 항성에 의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준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가장 큰 비밀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들 중 하나, 인류의 우주관을 영원히 바꾸란 행성의 이야기에 다가갑니다. 그것은 항성에 삼켜졌다가 살아남은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TOI849b 730광년 떨어진 곳. 이 행성은 존재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성들의 생존 투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의 비밀은 단지 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우리를 생명의 시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는 한 행성이 어떻게 죽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한 행성이 어떻게 죽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혹은 더 정확히는 어떻게 벗겨지고 알몸이 되는지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TOI849b. 이것은 행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령입니다. 한때 목성처럼 거대한 가스 거인이었던 세계가 남긴
헐벗고 불에 탄 핵, 730 광년 떨어진 곳, 그리고 항성 궤도를 단 18시간 만에 돕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견한 가장 짧은 1년 중 하나입니다. 표면 온도는 2000도 섭씨에 달합니다. 철을 증발시킬 만큼 뜨겁습니다. 이 행성은 어떤 행성도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 존재합니다. 강렬한 방사선과 항성풍은 수십억 년 전에 어떤 대기라도 벗겨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TOI84 9b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항성을 향한 죽음의 나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외부 대기는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우주로 끌어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원래 가스 거인의 극심한 압력 아래 단련된 이국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밀도 높은 암석 핵만이 남았습니다. 다이아몬드 층, 금속성 수소, 지구에서는 재현 불가능한 조건에서 형성된 물질들. 이것은 행성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계가 항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삼켜지고도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행성 종류의 발견이었습니다. 항성 생존자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조건에서 아마도 표면 수 킬로미터 아래 녹은 금속 바다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0일 광년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GJ357d.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슈퍼지구, 우리 행성보다 2배 더 큽니다. 그리고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의 바로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궤도를 돕니다. 이것은 얼음과 불 사이의 그 섬세한 균형이었습니다. 이 세계는 흐르는 물이 있는 천국이거나 납을 녹일 만큼 뜨거운 지옥일 수 있었습니다. 모델들은 이 행성이 화성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만큼의 에너지를 받는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얼어붙은 세계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더 큰 크기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약 6.1배였습니다. 이는 더 작은 행성들이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두꺼운 대기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중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대기에 적당한 양의 온실가스만 있어도 이것은 행성을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을 지탱할 만큼 충분히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기후 시스템에 대한 경고 이야기가 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GJ357D를 거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대기 두께가 폭주 온실 효과에 취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에 너무 많은 수증기가 들어가면 바다가 끓기 시작할 만큼 많은 열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증발은 더 많은 온난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행성을 수증기로 덮인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피드백 순환을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이 폭주 과정이 현재 GJ357D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은 어쩌면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에게 기후 안정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우주적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교훈, 가장 소름 끼치고 가장 매혹적인 것은 1400광년 떨어진 지구의 늙은 사촌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케플러 452b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예언으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행성은 약 10억 년 후 지구가 직면할 바로 그 점진적인 온난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항성은 우리 태양보다 15억 년 더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시간 동안 약 20% 더 밝고 뜨거워졌습니다. 이는 케플러 452b가 지금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약 10%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행성의 바다를 끓게 할 수 있는 하체의 폭주 온실 효과의 초기 단계를 촉발하기에 충분한 열이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비극적이면서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모든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더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케플러 452b는 수십억 년 동안 완벽한 지구와 같은 조건을 즐겼을 수 있습니다. 온화한 온도, 액체 상태의 물바다, 안정적인 기상 패턴. 하지만 이제 항성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 완벽한 조건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더 어두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늙어가는 항성에서 오는 추가 에너지는 아마도 케플러 452 B의 바다에서 더 많은 물을 증발시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는 행성의 더 큰 크기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피드백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미래를 엿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표면이 거주 불가능하게 되면서 생명은 위로, 대기의 더 시원한 층으로 이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하로, 표면의 지옥으로부터 보호받는 동굴 시스템으로 피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케플러 452b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주 가능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장대한 여정에서 새로운 별이 빛났습니다. LP890-9c, 105광년 떨어진 곳, 그리고 2022년 말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완벽한 후보라서 과학계는 거의 숨을 죽였습니다. 지구보다 1.4 배 큰 슈퍼지구, 그리고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의 정중앙에서 돌고 있습니다. 궤도를 단 8.8일 만에 완주했습니다. 이 빠른 주기는 그를 제임스 웹에게 완벽한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대기를 여러 번 조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정말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의 항성이었습니다. LP890-9는 조용한 적색 외성이었습니다. 많은 비슷한 항성들을 행성에게 위험하게 만드는 격렬한 플레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LP890-9c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조건을 겪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생명이 진화하고 다양해질 충분한 시간. 이것은 단지 또 다른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요 목표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최고의 후보라고 부르는 세계.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완벽하게 위치해 있으며 너무나 안정적인 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우리가 어딘가에서 생명을 찾는다면 이곳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발견은 외계 행성 과학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는 것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년 몇 개씩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단지 찾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정말로 생명을 품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벗겨진 핵, 칼날 위의 기후, 우리 미래의 예언,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희망적인 후보. 이 발견들은 우주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기적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행성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하지만 이 모든 충격적인 발견, 이 장대한 순간, 그리고 무너진 이론들 속에서 이제 잠시 멈추어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잠재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발견들은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망원경의 차가운 데이터 너머에는 더 깊고
더 철학적인 질문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가장 큰 발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적 여정의 의미를 농초스진,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한 행성이 어떻게 죽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충격적인 발견, 이 장대한 순간, 그리고 무너진 이론들 속에서 이제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입니다. 템포가 느려집니다. 우리는 숨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잠재적인 세계가 있고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발견들은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망원경의 차가운 데이터 너머에는 더 깊고 더 철학적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가장 큰 발견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4.2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가장 빠른 우주선이 7만 년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400광년 떨어진 케플러 452 B는 너무나 멀어서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빛 자체가 1000년 이상 걸리는 여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케플러 452 B의 대기가 항성에 증가하는 밝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델링할 수 있거나 124광년 떨어진 K 2-18 B의 대기 속 물 분자의 화학적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큰 역설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우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가장 먼 구석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이면서도 장엄한 사실입니다. 비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세계들의 표면을 결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붉은 외성 아래 결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 구형 바다에서 결코 수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창백한 푸른 점, 이 우주적 바다의 작은 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우주적 고독과 슬픔의 감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지만 그것들을 멀리서만 보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아마도 도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것은 우주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 세계들의 물리 법칙이 우리 세계의 물리 법칙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역설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십억 광년 넓이의 이 우주에서 아주 작은 행성 위의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이 우주를 생각하고 그것을 질문하며 그 비밀을 풀려고 노력하는 그 놀라운 의식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별들 사이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대조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트라피스트 1과 같은 적색 외성이 수조 년 동안 계속 빛날 것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태양의 전체 수명의 수백 배입니다. 이 시스템의 행성들은 우리 행성이 오래전에 사라진 후에도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발견을 하고 이 이론들을 만들고 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년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짧은 존재가 이토록 압도적인 영혼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간이라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작은 뗏목과 같습니다. 이 강은 너무나 길어서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모든 우리의 성취, 모든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덧없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느낌을 줍니다. 수십억 년 후 우리에게서 어떤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 하지만의 순간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미로 가득 찬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조 년 동안 조용히 존재했던 별은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적인 존재가 있을 때에만 별이 됩니다. 우리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영혼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138억 년짜리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는 그 이야기가 적어도 한순간 동안 독자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수명은 영혼을 목격할 기회입니다. 이것이 덧없음 속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개인적인 대조는 외로움과 연대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B조차도 25조 마일의 공백으로 우리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잠재적 거주 가능 세계들은 수백 심지어 수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신호를 받더라도 우리가 답장하고 답을 받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바다에서 다른 섬들을 모른 채 홀로 있는 섬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의 무게를 우리 어깨에 지웁니다. 만약 답이 예라면 이는 전 우주에서 유일한 의식적 생명체가 우리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무서운 책임입니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렇다면 왜 이토록 깊은 침묵이 있을까요? 이 우주적 침묵은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슬픔을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결정적인 하지만이 있습니다. 이 탐색 자체가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과학자들이 이 하나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과 같은 프로젝트는 인류의 공동 호기심과 협력의 기념비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다른 의식을 찾으면서 사실 지구에서의 우리 자신의 공동 의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연대의 일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여러분도 이 전 지구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 한 명으로서 여러분은 사실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주의 침묵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할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조는 힘과 취약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케플러 438b를 거주 불가능하게 만든 그 거대한 항성 플레어 TOI8 사구비의 대기를 벗겨낸 그 무자비한 항성풍, 그리고 행성들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그 거대한 중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취약한지를 봅니다. 단 하나의 소행성이 우리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의 작은 변화가 우리 기후를 뒤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사건들의 자비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불안과 통제 불능의 느낌을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과 마주합니다. 이것이 우주 앞에서의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하지만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이 힘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기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행성 위협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궤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케플러 450이 비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우리 행성을 움직이거나 우리 항성의 에너지를 통제할 기술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훈과 함께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여러분도 이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취약한 몸 안에 우주를 이해하고 도전할 잠재력을 가진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취약성은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 똑똑하고 더 신중하며 더 창의적으로 만들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갇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찰나이지만 영혼을 목격합니다. 우주적으로는 외롭지만 서로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힘 앞에서 취약하지만 그것을 이해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설들은 인간으로서의 우리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은 우리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조들 너머에는 이 탐색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다른 더 깊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은 단지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 세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 단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탐색은 단지 과학적 발견의 여정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를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중 일부와 마주하게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지식과 미스터리의 동시적인 증가. 한편으로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WAS P96b의 대기 속 수증기를 놀라운 정확도로 감지한 것처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 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 화학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행성의 밀도를 측정하여 그것이 암석인지 가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는 공상과학처럼 보였던 지식 수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새로운 발견이 더 깊은 미스터리를 드러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의 그 완벽한 궤도 공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K-18b에서 수증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미니 해왕성의 표면이 정말로 거주 가능할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모든 답은 10개의 새로운 질문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식을 좇는 우리에게 수평선이 우리가 다가갈수록 계속 멀어지는 것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주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적게 아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탐색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입니다. 미스터리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호기심도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항상 발견할 새로운 것이 풀 새로운 퍼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 지식과 미스터리의 순환 속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배우는 모든 새로운 것은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배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질문하며 더 많은 것을 찾도록 격려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잠재력과 현실 사이의 그 거대한 간격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은의 수십억 개의 잠재적 거주 가능 행성이 있다는 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오직 은하수 안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의 대부분은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 중 상당수가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들은 너무 커서 통계적으로 우리는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모든 별이 잠재적인 이웃이고 모든 행성이 잠재적인 제2의 지구라는 희망을 키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페르미 역설의 그 섬뜩한 침묵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디에 있나? 왜 우리는 아무도 보거나 듣지 못하는가? 그렇게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현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유일한 생명이 이 행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실망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아마도 생명의 시작이 너무 어렵거나 혹은 지적 생명체가 나타난 지 얼마 안 되어 스스로를 파괴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위대한 필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필터를 아직 통과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하지만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아직 올바른 곳을 보지 않았거나 올바른 방식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매우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소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어쩌면 우리는 우주의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에 살고 있고 신호가 우리에게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침묵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우주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책임. 어쩌면 우리는 우주의 침묵을 깰 첫 번째 문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잠재력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 목표, 그리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탐색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에서의 이 균형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침묵이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일할 동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우주적 여정 동안 우리는 한편으로 우주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자비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항성 플레어, 폭주 온실 효과, 소행성 충돌. 우주는 생명을 파괴할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의 환상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에 대해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실존적 공포를 만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로스 128b와 같이 조용하고 안정적인 별 주위를 도는 세계들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혹은 LHS 1140b처럼 강력한 중력과 차기장 덕분에 수십억 년 동안 대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행성들. 우주는 동시에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놀라운 메커니즘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본성이 파괴적이지도 보호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들은 창조와 파괴를 모두 허용합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무관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하지만이 있습니다. 이 무관심은 또한 우리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운명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단지 무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무대 위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극이든 희극이든
혹은 장대한 모험이든 선택은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무대의 배우입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주의 무관심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이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초대합니다. 지식과 미스터리, 잠재력과 현실, 파괴와 보호. 이 여정 동안 우리는 이 거대한 대립들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가 단순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감을 줍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우리에게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한 장의 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들의 빛 속에서 우리는 이제 뒤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지식, 이 새로운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먼 세계들의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이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 깊은 곳의 세계들을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먼 세계들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구부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블랙홀 속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여정에서는 시간 여행의 한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